7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산업재해가 50% 감소하면 근로손실 일수를 예방하는 직접 편익만 1조 6천억 원 넘는다는 게 법제처 설명인데 청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에 시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제 시행이 내년 1월부터 되는데요. 이제 법이 잘 정착돼서 안전 중심의 경영과 모두 사회적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면서 산업재해 또 시민재해가 줄어드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 종사자 대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 대상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구체적인 공중이용시설이 명시됐습니다. 지하철 역사, 공항터미널, 병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장례식장 등입니다. 단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통시장과 실내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할 적정 인력도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인원 기준은 담기지 않았는데 세부 기준은 차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에 담긴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또 안전보건 교육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직업성 질병 24개도 발표됐습니다. 나비나 수은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겪는 호흡곤란과 고열 등 급성 중독이 다수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비형 간염,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열사병도 포함됐습니다. 관련해서 노동계에서 요구한 근골격계 질환과 과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화재나 질식, 가습기 살균제 등 산업 현장에서의 이 사망사고 발생이 문제가 되면서 제정이 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법을 계기로 기업의 조직 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안전 중심으로 좀 변화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환경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10% 줄면 근로손실 등 직접 편익이 8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20% 감소 시 1,640여억 원, 30% 감소 시 2,460여억 원, 40% 감소 시 3,280여억 원, 50%가 줄면 직접 편익이 4,100억 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 편익의 경우엔 규모가 훨씬 더 커서 산재가 10%만 줄어도 3,280여억 원, 50%가 줄면 1조 6,430여억 원이 편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그 추정 범위가 매우 넓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른바 특수 고용노동자를 뺀 수치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법은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법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안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의 표현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직업성 질병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입니다.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수정 의견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국립묘지 안장 내용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인가요? 네, 육사 출신 군 장성 얘기입니다. 네. 1932년생인 A씨는 이제 6.25 전쟁 중인 1951년 이제 12월 8일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고요. 네. 1973년 이제 1월 1일 준장으로 진급해서 1973년 1월 12일부터 네.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네. A씨는 군복무 중에 6.25 전쟁과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고, 네. 1970년 10월 1일에는 보국포장, 그리고 1971년 6월 2일 화랑무공훈장, 1972년 7월 29일 충무무공훈장, 네. 1972년 2월 11일에는 이제 을지무공훈장 등을 받았고요. 네. 1972년 6월 1일에는 네. 미국의 동성훈장까지 받으면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A씨가 이제 1973년에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가 돼서 네. 수뢰죄, 직뇌물 전달죄,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을 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보충력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네. 이에 불복해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를 이제 이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뭐 뇌물 수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네, 근데 A씨는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를 네. 받았는데요. 네. A씨는 2007년 6월 20일 이제 위에 이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원이 2009년 12월 18일에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출된 증거들이 이제 네.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가 않거나 네. 뭐 고문이나 협박 또 회유 등으로 이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술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 이제 A씨한테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네. 네, 이제 법원이 또 이제 이러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거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결국 당시 권력이나 정치 지형상 억울한 희생양이 됐다는 게 법원 재심 판결인데 그럼 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이것 말고 다른 유죄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A씨는 1986년 3월 21일 이제 네. 23시 30분경 발생했던 교통사고 등으로 네. 이제 1986년 7월 4일에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차량죄, 이제 쉽게 말해서 뺑소니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건데요. 네. 이제 이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이제 이 같은 사실을 들면서 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라는 네. 이제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좀 살짝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어떤가요? 이제 일단 A씨의 경우에는 네. 원론적으로 화랑무공훈장, 뭐 충무무공훈장, 네. 을지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은 사람이자 20년 이상 이제 군에 복무를 하고 육군 네. 준장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국립묘지법 안장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을 한다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네. 처분 관련 A씨의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고 A씨를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왔나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일단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이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네. 이제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 운영 규정은 네. 이제 이 경우 고려해야 될 정상 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A씨의 경우에 교통사고 과실범이고 이제 교통사고 발생도 야간인 23시 30분경 이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이제 네. 과실이 경합됐다라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측과 A씨가 합의를 해서 피해자 측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립묘지 안장할 자격을 줘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재판부는 먼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이 참전 유공자에게 네. 국가가 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또 국민의 애국 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재판부는 이 A씨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네.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또 참전을 하면서 무공을 세우는 등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원고의 삶은 국가의 폭력 조작으로 오랜 기간 이제 부정됐다라고 국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에 국가는 국가 유공자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이를 이제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네. 숭고한 애국 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이 되고 또 이제 그에 상응해서 네. 국가 유공자의 이제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또는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좀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A 씨에게는 오히려 이제 국가가 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게 법원의 최종적 판결이었습니다. 국가가 폭력 조작으로 한평생 국가에 헌신한 군인의 삶을 부정했다는 말이 참 그러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은 성형시술 부작용 등을 겪은 피해자를 위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유튜브 채널 쏜노먼TV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손노문의 TV를 통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을 무조건 부르세요. 뭐라고 하면 되는지. 법률방송에 제보된 손 변호사와 성형수술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찰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왜 경찰 부른 거예요? 아마 줄 건데도 우리가 경찰 부른 이유. 병원에서 진료 기록지를 주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경찰을 부르라는 손영서 변호사. 성형수술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일단 의무 기록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왜 불렀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의무 기록 조작할 우려가 있어도 그렇다. 의무 기록도 안 줄 게 뻔하니까 불렀다. 예. 아시겠죠? 일단 인터넷에 해당 성형외과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그걸 지렛대로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손 변호사의 기본 전략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 가지고 병원과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서 그 병원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생과 저한테 비방의 목적인 걸로 인터넷 게시글, 댓글 1인 시위를 지시했었어요. 비방글 올려야지 그래야 빠른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합의금 또한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지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손 변호사의 지시를 따랐다가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지만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자 환자에게 짜증 섞인 화를 냈다는 제보도 법률방송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짜증나네. 경찰 조사에서는 하더라고요. 뭘 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뭘 하던가요? 환자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답변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엔 손영서 변호사가 환자를 볼모 삼아 성형외과를 상대로 악의적 소송을 남발한다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의 진정이 접수됐는데 서울변회가 최근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형외과 의사회에 관련 질의서를 보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겁니다. 질의서가 저희 쪽으로 전달이 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금 답변과 필요한 근거 사항이나 이런 거는 준비해서 지난해 12월 28일 최초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7개월 만에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저희가 20년 12월 28일 날 최초로 진정서를 접수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변회에서 특별한 회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다리던 와중에 서울변회는 예비조사에 착수한 건 맞지만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랑 경위서를 바탕으로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상임이사회에 안건이 상정이 되면 상임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로 회부할지 기각할지 이런 판단을. 현재 서울변회엔 성형외과 의사회 말고도 손양서 변호사의 사건을 맡겼던 성형수술 피해자 측에서 손양서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진행 현황을 체크해 드릴 수는 없고, 근데 관련이 있는 사건이면 같이 묶어서 심사를 저희가 하기도 해요.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선의와 공익적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라며 어떠한 불법, 탈법적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서 변호사는 조사위원에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고 KBS 인증 부분과 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답변서를 상세하게 써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영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변호사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한문합 쌍용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민변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변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집합 제한을 어기고 세 차례 대면 예배를 본 목사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해 확진자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쫓아다니던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차에 강제로 태워 2시간가량 운전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람은 감금죄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7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